네,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읽어보실 시간 드렸고 다 읽어보신 것 같고 해서 시작할게요. 일단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3에서 6페이지의 내용으로 볼 건데 오피셜 가이드의 디렉션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. 오피셜 가이드는 GMAT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샘플이죠. 거기서 이제 출제 의도, 출제 목적, 출제 원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옮긴 게 3에서 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.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큰 방향성이죠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죠. 이 첫 번째 얘기가.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배경정보 이용할 필요 없는 거고 배경정보 들어있지 않아요. 토픽에 대한 지식 요구하지 않고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 보겠다. 배경정보 없는 상태에서 추론하기.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추론 가능한가? 이게 테스트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배경 지식 이용하지 말고 추론하기.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해석하거나 영어의 문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거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시사상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테스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해석 시험도 아니고 문법 테스트 아니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다방면에서 테스트할 생각 전혀 없어요. 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석 테스트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요거를 빨리 이제 공감을 하셔야 돼요. 자꾸 해석만 잘하면 될 텐데 내가 해석만 잘하면 다 끝낼 수 있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추론 테스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출제자가 미국인한테 이 문제를 소개하면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추론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 그랬거든요. 추론을 다른 말로 하면 추리이죠, 추리. 다른 말로 하면 추측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씩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은 행동이죠. 추론하는 거랑 추리하는 것과 추측하는 게 모두 같은 행동이죠.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추측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시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. 우리 어떨 때 보통 추측을 하고 추리를 하느냐면 잘 모를 때 그렇게 하죠. 잘 모를 때. 그죠?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표정이 그대로 진실되면 날 좋아하는구나 할 텐데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그 알 수 없는 표정 때문에 추측이 들어가죠. 나를 왠지 사기치려고 일부러 밑박가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식으로 뭘 잘 모를 때 추측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. 그래서 정리하면 항상 모든 리딩 지문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. 반드시. 이렇게 첫날부터 강조를 해드리거든요, 제가. 그런데도 공부 한 2, 3개월 하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세요. 너무 해석이 안 돼서. 모든 지문이 너무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세요. 당황스러워하시고. 제가 분명히 첫날 말씀드렸는데 다시 강조합니다. 모든 지문은 반드시 해석이 안 됩니다. 다시 강조합니다. 모든 지문은 반드시 해석이 안 돼요.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아니고 내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도 아니고 추리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요. 그렇죠? 마치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모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짐작해가면서 사실 이런 의도가 있는데 저런 말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다시 강조합니다. 모든 지문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건 말건 상관없이 반드시 해석이 안 돼요. 이거 놀라면 안 돼요. 이거 너무 놀라세요, 이거를. 왜냐면 그냥 흔해 빠진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미국에서 되게 오래 살거나 영어를 되게 잘하거나 해서 여태까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.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. 그래서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번 아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.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. 해석이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렇게. 그럴 때마다 이 이론반 첫 페이지 다시 보시면서 당연히 해석이 안 되지. 추리하는 시험이고 추측하는 시험인데 해석이 말끔하게 다 되면 추리할 게 없어서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.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. 무조건 해석 안 돼요. 무조건 해석이 안 돼. 그런데 이거를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
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해석하라고 나한테 이런 문장을 줬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해석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테스트 포인트에 해석이 없어요, 아예. 그러니까 해석을 백날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요. 부디 시험의 방향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해석은 반드시 안 될 건데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추리해야 돼요, 의미를. 아마도 이런 뜻이겠지. 그걸로 문제 푸는 겁니다. 요거를 좀 깊게 이해해 보세요. 이 내용으로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이 시험은 써있는 그대로예요. 배경정보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이란 다른 말로 추리, 다른 말로 추측, 즉 반드시 알 수 없는 내용, 해석 안 되는 내용 들어갑니다. 이걸 해석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돼요. 추리를 해야 돼요, 의미를. 반드시 해석은 안 될 거예요, 모든 지문이. 왜냐면 추리로 그 의미를 파악하라는 시험이니까.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? 1단락에서 했던 얘기, 첫 번째 문장에서,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뭐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.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죠. 여기서 그러죠? 모든 문제를 답할 때는 지문에서 얘기한 것만 갖고 답을 해야 돼요. 절대로 배경 정보는 이용하시면 안 돼요. 반드시 패시지에 언급된 것만 가지고 답을 하라.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도 안 당연합니다.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. 지문에서 말한 것만 갖고 리즈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, 이게. 왜냐면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, 배경 지식이나 배경 정보는 의식하지 못하거든요. 나도 모르게 젖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웃사이드 날리지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도 경계가 모호해요. 그래서 자기도 내가 지금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. 해결 방법은 다 있으니까 일단 배경 정보는 절대 이용할 필요 없구나. 여기서 이제 거꾸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배경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곧 배경 정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지문들, 뭐 천문학, 화학, 물리학 막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내가 잘 모르는 주제의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겁먹으실 거 없어요. 이것도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어떤 정보를 제시를 해도 그냥 흔들림 없이 암만 내가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이더라도 그냥 추론하면 됩니다. 다 수업 중에 배울 거니까 멘탈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. 아무튼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. 공포심, 불안감. 그래서 뭘 테스트할 거냐,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. 뭘 테스트할 거냐, 배경 정보 이용하지 않고 테스트해야 될 것들이 뭐냐.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력인데 이때 이해력을 암기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단어 외워와가지고 테스트하고 아니고, 문법을 외워와서 문장을 해석하고 이런 거 아니고, 여기서 말하는 understand 추론이에요. 추론. 단어랑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나올 거예요. 모르는 단어, 생판 처음 보는 단어 추론하면 됩니다. 여기서 얘기하죠. 어휘력 테스트 아니라고, 데피니션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. 그러니까 우리 수능 영어 영역 준비할 때 단어 외우던 거, SAT 만약에 시험 보셨다면 미친 듯이 동의어를 외우셨을 거거든요. 그런 행위들 요구하지 않아요. 왜냐면 어차피 어휘력 테스트가 아니에요. 여기서 얘기하죠.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용어의 스페셜 미닝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겠다. 사전에 원래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. 이 지문에서 이 단어를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. 그런데 이걸 스페셜 미닝이라 그랬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막 헛소리 할 수 있어요. 그걸 읽어내야 돼요. 그러면서 동시에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은 랭귀지에 대한 이해력입니다. 랭귀지에 대한 이해력.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. 이 미국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영어가 주 언어라서 그냥 English language라고 쓴 것뿐이지 이게 만국 공용의 개념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. 이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스페셜 미닝을 테스트하는데 랭귀지에 대한 이해력도 같이 테스트하겠다. 첫 번째 상황입니다. 탐이 성격이 되게 따뜻하고 온순한데 그에 대한 예를 들면서 호랑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지금 호랑이라는 단어의 생물학적 특징은 내가 모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 호랑이가 어떤 상징을 가지는지도 모를 수 있죠. 알 필요도 없고. 예라는 게 뭔 말인지만 알면 되죠. 예시가 뭐냐.
예시는 앞에서 하던 것과 같은 얘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. 그러므로 이 글 속의 호랑이는 온순하다, 다정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. 이거 리즈닝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호랑이라는 단어에 온순하다 개념이 동의어로 붙은 게 스페셜한 상황이죠. 요거를 리즈닝 할 수 있었던 건 이그젠플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게 테스트 포인트예요. 작게는 단어 하나 대 단어 하나의 관계일 수도 있고 크게는 단락 대 단락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어느 한 단락의 내용이 통째로 이해가 안 가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따져서 아, 이 단락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. 이렇게 리즈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. 뭐 원래 그런 시험이니까.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이거 약간 변형을 시켜볼게요.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이 아니라 예외로라고 했다면 탐이 되게 다정한 성격인데 예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보면 호랑이 같을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말을 하면 예외라는 개념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얘기하던 것과 정반대로 가는 흐름을 예외라고 하죠.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호랑이라는 개념과 온순하다라는 개념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둘은 완전히 반대말이 되겠죠. 그래서 호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한 걸 의미할 수가 있죠. 이걸 결정한 건 원래 호랑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냐가 아니라 예외라는 개념을 썼다는데 기준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스페셜 미닝을 알아본 거죠. 호랑이를 포악하다 라고 의미를 잡은 상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더 나가서는 호랑이가 뭔지 몰라도 돼요. 그냥 아예. 호랑이가 뭔지 몰라도 돼요. 그냥 호랑이라고 읽지 못해도 상관없어요.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다정하다라는 단어랑 다정하다가 뭔 말인지도 몰라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. 다정하다라는 단어랑 반대말 관계구나. 혹은 같은 말 관계구나. 이렇게 리즈닝하고 지나가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